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벌써 새해가 밝았는데요. 오늘은 지난 한 해 동안의 자산 배분 리뷰 및 점검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대부분의 자산은 주식이고요. 72%, 전세금으로 묶여있는 돈이 한 8%, 현금 비중이 11%, 기타 등등 있는데 장기적인 비중은 이제 실거주 집으로 한 15%로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거는 저희가 사는 곳이 수도권 외곽이라 집값이 싸고 이 대출을 제외한 순자산 기준이에요. 그리고 현금 비중은 10% 정도, 그리고 주식 비중은 70%, 나머지 기타를 한 5% 정도 생각 중입니다. 통화별 자산을 보면은 지금 홍콩 달러랑 달러랑 합해서 거의 80%고요. 나머지 원화 자산이 20%. 딱 장기적인 목표대로 가고 있어요. 1년 전 자료를 보니까 원화 자산이 30%였으니까요. 거의 10% 정도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원화 가치가 이제 낮아질 거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이렇게 빨리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있긴 한데요. 지금 뭐 정치권 상황을 보면은 다시 1300원대를 볼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렇다고 지금 환율에서 이거를 달러로 환전을 해서 쓰는 건 좀 부담스럽기도 해요. 당분간은 관망하면서 이 지금의 8대2 비중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장기적인 비중은 역시 달러 자산의 80%, 그리고 원화 자산의 20%. 그래서 실거주 집이랑 일부 내가 쓸 수 있는 이 비상금을 제외하면요, 그냥 달러로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원화는 너무 이제 리스크도 크고요. 장기적으로 봐도 전망이 좀 너무 암울하거든요. 주식 대비 현금 비중은 지금 13.6%, 꽤 커졌죠. 제가 좀 연말에 정리를 좀 했어요. 물론 현금이라고 해서 진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은 이제 빌이라는 ETF랑 이제 SOFR이라는 이제 미국 단기채 ETF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달러 자산이면서 연 거의 5% 가까운 이자 배당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현금 그 채권을 이렇게 이자를 주는데 한국의 CMA는 지금 3%밖에 이자를 안 줘요. 그리고 토스뱅크는 11월부터 1.5%로 낮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꼭 주식뿐 아니고 이 현금도 굳이 원화로 갖고 있을 이유가 점점 없어져요. 한국은행은 이 와중에 금리를 더 낮춘다고 하는데요. 이게 미국으로의 자산 탈출 러시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장기적인 저 주식 대비 현금 비중은 10%가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더 사야 돼요. 근데 좀 주가가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그리고 현금이 예전에 쓰레기라고 했는데 물론 쓰레기죠. 근데 그래도 한 연 5% 정도 이자를 주니까 급하게 주식을 살 필요 없다는 생각도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차라리 한국 주식을 사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이게 한국 지금 상황이 좀 되게 안 좋은데 이게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지금 국내 주식을 방어 중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주가가 많이 안 내려갔어요. 그래서 연기금만 아니었으면은 좀 기회가 왔을 텐데 좀 아쉬운 생각도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에 밸류에이션이 싼 건 맞는데 이제 순수하게 밸류에이션만 보면은 홍콩이 더 쌀 수도 있어요. 지금 홍콩 항생 지수는 10년 전 대비해서도 지금 더 낮게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랑 이제 한국이랑 어느 쪽이 더 미래가 없을까요? 중국은 보면은 지금 부동산을 아예 포기했거든요. 그리고 AI나 로봇 반도체 같은 좀 미래 산업 쪽에 적극 투자하고 있어요. 그 대학생들을 다 공대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아직도 부동산에 너무 몰빵 중이고 사람들이 이제 다 빠져나가서 의사 되려고만 하고 좀 고민이 됩니다. 일단 뭐 너무 급하게 현금을 소진하지는 않고요. 좀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요. 좀 고민하면서 주식을 좀 매수하려고 하고요. 급할 건 없죠. 왜냐하면 단기채도 당분간은 이율이 그래도 한 4, 5% 사이 괜찮을 예정이니까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10%가 목표지만 뭐 당장 급하게 주식을 매수하진 않을 예정이에요. 주식 중에서 미국 주식이랑 중국 주식의 비중은 이제 85%대 뭐 한 15% 정도. 중국 주식은 대부분이 차이나 이제 항생테크 ETF예요. ETF 비중이 꽤 높아졌는데 최근 1년 동안 그래도 꽤 선방했어요. 텐센트도 꽤 올랐죠. 그래서 저는 중국이 이대로 완전히 몰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증시에 돈이 몰리면서 한번 좀 꽃을 피울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저희 개인적인 이제 희망에 기대서 일단은 지금 비중을 좀 유지해 보려고 해요. 뭐 그렇다고 지금 중국 주식을 더 사는 건 아니고요. 비중을 유지하다가 혹시 미국 쪽에서 좀 의미 있는 조정이 와서 기회가 오면은 그때 이제 넘어가도 되니까요. 물론 뭐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미국 100% 투자가 되겠죠.
ETF랑 개별 주식의 비중인데요. 지금 거의 6대 4 정도 돼요. 장기적인 비중은 7대 3이기 때문에 조금씩 개별 주식을 이제 ETF로 옮겨야 돼요. 제가 예전에는 이 개별 기업을 이제 분석하고 투자하는 거 정말 좋아했거든요. 제가 심지어 이제 모임도 만들었잖아요. 근데 점점점 개별 주식을 분석하고 투자하는 게 좀 무섭고 이게 좀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가장 큰 건 뭐냐면은 제가 이런 거를 분석하고 좀 투자할 수 있는 이 능력이나 좀 인사이트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뛰어난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구나. 과거에 제가 개별 주식으로 사실 성공을 많이 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지만 이거는 그냥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ETF 비중을 높이고 있고 또 제가 무리하게 지금 개별 주식에 투자해서 이렇게 뭐 엄청난 놀라운 수익을 내지 않더라도 내가 앞으로 행복하게 사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 상승률 3.5% 기준으로 매월 100만 원씩 그냥 투자하면요. 그냥 인덱스 지수에 뭐 S&P 500도 연 10% 정도 났잖아요. 근데 보수적으로 그냥 8%만 가정해도요. 30년 뒤에 이 순자산이 20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한 직장인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놀라운 인사이트나 뭐 능력이 없다고 해도요. 그냥 어느 정도의 돈은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의 엄청난 수익률보다 대단하지 않지만 꾸준히 수익을 복리로 쌓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같이 그냥 평범한 특출나지 않은 범인이라면은 ETF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죠. 물론 뭐 저와는 달리 능력에 정말 자신 있고 특출난 분이라면은 뭐 개별 주식 몰빵 투자도 나쁘진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겠죠. 제 목표는 이제 40대까지는 뭐 한 7대 3 정도, 그리고 50대가 되면은 한 8대 2, 60대가 넘어가면 이제 9대 1까지 가겠죠. 근데 저도 이 개별 주식 투자를 아예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기업에 같이 투자해서 같이 성장하는 그 기쁨도 있거든요. 그 과정도 즐겁기 때문에 저도 완전히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 지금 직접 투자 계좌랑 이제 연금저축 계좌의 비중이 한 8대 2 정도 되는데요. 제가 원래 계획은 이제 만 55세부터 연금 수령할 수 있잖아요. 그때 직접 투자가 한 60%, 연금 계좌에 한 40%, 이렇게 되면은 뭐 생활비 충분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배우자 증여를 좀 했어요. 하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고 이제 아내면은 제가 주식을 증여했잖아요. ETF를. 그러니까 양도세가 없어지더라고요. 신기하게.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증여한 이 주식이 얘도 시간이 지나면은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이 주식을 다시 저한테 증여를 또 하면은 또 이게 양도세가 절감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문제 없다는 얘기도 있고 이거는 맞증여라 문제가 생긴다는 말도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거 당연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게 되면은 서로 끝없이 맞증여 하면서 아무도 양도세 안 낼 거 아니에요. 이거 세무당국이 당연히 보고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 세금은 점점점 강화될 가능성이 커요. 우리나라는 점점점 지금 세금이 부족하잖아요. 올해도 적자 국채 200조 발행해야 되거든요. 특히 해외 주식에 대한 세금은 더 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국내 주식 투자자는 세금 거의 없죠. 1주택자라면은 부동산도 세금 거의 없죠. 코인도 세금 없잖아요. 근데 해외 주식만 세금 내고 있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해외 주식 투자자는 완전히 주적이에요, 주적. 왜냐하면 돈이 자꾸 빠져나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해외 주식의 세금을 더 올리기가 정치적으로도 좀 더 수월해요. 그래서 배우자 증여도 뭔가 좀 제약이 생길 것 같아요. 이미 올해부터는 증여받은 주식을 바로 팔 수 없고 1년이 지나야지 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어떤 제약이나 세금의 압박이 점점점 커질 것 같다는 좀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금 계좌 비중을 좀 더 키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만 55세가 되는 시점에 거의 5대 5가 목표고요. 그래서 지금 제 계좌랑 이제 그 아내 계좌에 이제 연 1,800만 원씩 계속 풀로 납입하고 있는데 이제 아내 계좌는 ISA 계좌에 2천만 원을 더 추가로 납입하려고 합니다. 물론 뭐 연금저축 계좌가 뭐 무적은 아니에요. 근데 그나마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안전해 보인다. 가끔 그런 글들이 있어요. 연금 계좌 투자 다 좋은데 나는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싶어. 그래서 직투로 한다는 분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연금 계좌에서 이 환해지가 아닌 ETF들은 이게 원화로 표시는 돼 있지만 이거 자산 자체는 달러 자산이랑 똑같거든요. 이 환율이 워낙 그 가격 안에 녹아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유명한 ETF죠. 이게 수익률이 장난 아니잖아요.
이렇게 올랐던 거는 이게 진짜 나스닥 주가가 오른 것도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도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0년 후에 주가는 그대로인데 환율만 2배가 올랐다? 그러면 이거 주가도 딱 2배 오르겠죠. 그래서 내가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싶어서 연금 계좌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좀 어리석은 거예요. 차라리 국내 운용사를 못 믿겠다. 그거는 좀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미래에셋보다는 뭐 이게 QQQ를 만든 데죠. 인베스코나 뭐 SCH 같은 찰스 슈왑 이런 운용사가 신뢰가 가죠. 근데 이게 종목이 너무 자주 바뀌는 액티브 ETF는 제가 볼 때는 좀 추종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S&P나 나스닥, 뭐 SCHB 같은 너무 유명한 이런 애들은 국내 운용사랑도 괴리가 별로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괴리가 생기겠지만 좀 이렇게 길게 보면은 거의 똑같이 가지 않을까요? 사실 나스닥도 거의 똑같이 갔거든요. 이것도 거의 13년? 14년 됐잖아요. 저는 사실 이런 운용사보다 이제 한국 정부를 못 믿겠어요. 미래에도 과연 양도세율이 지금처럼 22%일까요? 배우자 증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연금 계좌는 나중에 가서 연금 계좌로 옮겨야겠다. 한 번에 옮길 수 없잖아요. 지금부터 시간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옮겨야 돼요. 저도 미래 기준이 5대 5이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죠. 부지런히 직투해서 이제 연금 계좌로 좀 옮겨가야 합니다. 주식 섹터별 비중인데요. 이제 미국 IT 비중이 제일 높죠. 51%, 배당 성장이 17%, 반도체랑 중국 IT가 각각 15%씩. 기존에 신재생 에너지랑 바이오테크 ETF를 했었는데요. 얘네는 다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어떻게 보면 좀 테마형 ETF 투자인데 제가 좀 잘못된 선택을 했죠. 일단 신재생 에너지는 제가 잘못 판단한 게 이게 산업 자체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이게 정작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랑 다른 게 반도체와 달리 이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예요. 기술력에. 그러다 보니까 정작 돈 버는 기업이 많이 없고 전체 주가도 오르지 않죠. 바이오테크는 정말 유전학 쪽에 좀 특이한 ETF를 했었는데 뭐 혁신적인 기업이 나올 수도 있죠. 뭐 위고빌 만든 그런 회사 같은. 근데 내가 투자한 이 ETF가 그런 혁신적인 기업들을 잘 고를 거라는 확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잘 모르기도 하고 제가 어떻게 보면 이거 좀 약간 로또 같은 투자 같다. 근데 또 수수료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연말에 양도세도 줄일 겸 같이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뭐 비중은 크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은 이 시장의 그냥 평범한 수익을 제가 뛰어넘으려는 부질없는 저의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디스는 교훈을 얻었죠. 욕심 부리지 말자. 그리고 이런 테마형 ETF는 ETF 자체를 좀 믿기가 쉽지 않다. 제가 원래 반도체 ETF가 비중 1위였는데 반도체 ETF는 이제 거의 QQQ 나스닥을 압도적으로 아웃퍼폼 했죠. 이거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AI 부음 때문에 생긴 좀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럴 것이냐?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반도체는 약간 하드웨어 쪽인데 이제 하드웨어 쪽보다 저는 미래에는 좀 소프트웨어 쪽, 클라우드 쪽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비중을 조금씩 줄이면서 이제 차라리 QQQ 쪽을 늘리고 있습니다. 사실 나스닥에도 이제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같은 이 반도체 기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차이가 과연 날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미국 IT 테크는 50%, 배당이 한 25%, 반도체는 한 10%로 줄일 예정이고요. 중국 IT는 15%, 미래에는 뭐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꾸준히 키울 거는 이제 배당 쪽이죠. 그 가장 비중이 큰 미국 IT 섹터의 세부 종목을 보면요. 이제 나스닥 ETF가 제일 높고요. 아마존, 구글, 메타, 테슬라 순인데요. 제가 1년 전에는 장기적인 목표가 나스닥이 55%, 아마존과 구글이 각 15%, 메타와 테슬라가 7.5%씩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좀 바뀌었는데 지금 테슬라가 이제 오늘 1월 2일 기준으로 하면은 포워드 PER이 무려 120배고요. 그리고 성장률 대비 이제 주가 지수죠. PEG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119배거든요.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이게 한 배가 적당하다고 했는데 119배. 물론 뭐 이런 올드한 가치 투자 지표가 이제 지금은 중요하지 않죠. 미래의 성장성이 더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냥 평범한 범인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좀 부족한 사람이 투자하기는 너무 힘든 기업 같아서 조금씩 매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또 생각이 바뀐 게 이제 메타인데요. 앞으로 챗GPT 같은 이 AI가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고갈됐다는 거예요.
특히 기존에는 이제 뭐 뉴욕타임즈 같은 이제 언론사에서 양질의 자료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저작권 소송을 엄청 하고 있더라고요. 오픈 AI에. 그러니까 이런 저작권 문제로 이 데이터를 좀 얻기가 힘든 세상인 거예요. 근데 이제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이런 플랫폼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중복 사용자를 제외해도 아마 30에서 40억 명? 이 엄청난 사용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메타가 학습한다면 조금 더 AI 시장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메타에 대한 생각이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장기적인 비중은 일단 나스닥 ETF 비중을 올리면서 아마존, 구글, 메타를 합쳐서 한 45%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장률 대비 밸류에이션 PEG 보면요, 이제 구글과 메타는 얘는 1.6배밖에 되지 않고요. 아마존도 2.6배? 그러니까 생각보다 얘네가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는 좀 꾸준히 유지할 건데, 물론 이런 개별 주식은 결국 이제 운에 좀 많이 잘 되는 것 같고, 제 이런 실력도 사실 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ETF 비중을 키워나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 포트폴리오 탑 10인데요. 이제 나스닥, 배당 성장 ETF, 반도체 ETF, 아마존, 구글, 메타, 항생테크 뭐 이런 순인데, 특히 이 슈드 배당 성장 ETF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제 단기 채권도 5% 정도 배당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거 배당금까지 합하면은 아마 이번 달부터는 월 평균 배당금이 1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한 150만 원까지 만들어 보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운이 좋게도 이제 미국 주식도 많이 투자했고, 또 환율이 상승하면서 제가 처음에 이제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했던 그 금액을 작년에 도달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진짜 그 금액 이상의 욕심이 없었다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거 주식 다 팔고 이거 슈드만 모아야죠, 그죠? 배당으로 다 돌려서 그걸로 이제 파이어 해야겠지만, 이게 자꾸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욕심이 생겨요. 지금 만약에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성장주를 다 팔고 이제 배당 ETF로 만약 혹시 옮겨가면, 이제 앞으로 AI 혁신으로 인해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질 텐데 제 자산을 더 불릴 수 있는 이 기회가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포기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꾸 욕심이 생겨요. 조금만 더 하면 더 오를 것 같은데. 제가 오징어 게임 2를 봤는데 사람들이 게임하다 죽을 수도 있는데 이 돈, 상금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판 더를 계속 외치죠. 이 사람들과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서 그럴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뭐 누가 봐도 밸류에이션이 낮지 않죠. 언제든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거나 큰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대부분 투자자들은 생각이 지금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오르면? 물론 뭐 이 오징어 게임은 참여 아니면 이제 포기 두 가지 옵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주식 투자는 그럴 필요는 없죠. 매달 조금씩 적립식으로 내가 매매하면서 이 포지션을 바꿔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이 편하긴 하죠. 저도 시간을 두고 조금씩 천천히 이 배당 또 ETF 비중을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뭐 앞으로 조정이 올 수도 있고 계속 주가가 오를 수도 있죠. 근데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시장을 맞추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적립식으로 조금씩 자산 배분을 실행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제가 2019년 12월부터 이제 배분 기록을 했는데, 이제 1년 전 대비하면은 전체 자산은 39% 성장했고요. 그리고 주식 자산만 보면은 45% 성장했어요. 그리고 2019년 기준 5년으로 보면은 이제 전체 자산은 116% 성장했고요. 주식 자산은 452% 성장했죠. 그러니까 이 전체 자산 이거를 5년 연환산으로 하면은 연 한 16.5%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5년 동안 열심히 사업하고 이 근로소득으로 인한 추가 투자를 포함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정말 괜찮다. 물론 과거 한 5년 동안에 이 시장 자체가 너무 좋았죠. 제 실력이 아니고, 그죠? 시장 자체가 너무 좋았고, 제가 이제 점점 사업도 접었고 이제 근로소득도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일을 열심히 안 해서.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이제 성장주에서 제가 좀 배당주로 바꾸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수익이 나지는 않겠죠. 저는 한 6에서 7% 정도를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제가 배분 기록한 지 5년이라고 했는데, 이제 워런 버핏은 투자 기간이 거의 90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한 10년, 뭐 20년 후에 자산이 어떻게 될지 약간 좀 기대가 좀 돼요. 그래서 이게 욕심 부리면 안 되는데 이런 걸 상상하면 또 욕심이 나는 걸 보니 저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인가 봅니다. 아직 멀었죠. 그래서 오늘도 이 시로 리뷰를 마무리할게요.
자, 좋은 술 마시고 은근히 취한 뒤에 예쁜 꽃 보노라. 반쯤 피었을 때 활짝 핀 꽃보다 반쯤 핀 꽃이 아름답다. 그래서 꼭 원대한 목표를 이뤘을 때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목표했던 금액을 이뤘을 때도 뭐 그렇게 기쁘지 않고 덤덤하더라고요. 그냥 이 덤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나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보시는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